1998년 3월 밤거리를 홀로 거닐고 있는 여성은 개뿔. 페이크다. 뭐라도 나왔어? 10개월간 무려 12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속칭 빨간 모자를 검거하기 위해 위장 중인 여장 경찰이었죠. 경찰의 수사는 여전히 그때 혼자 수색 중이던 경사 하영 앞에 딱 봐도 수상한 남자가 눈에 띕니다. 심지어 수배 중이던 강력 범죄자의 특징인 빨간 모자를 쓰더니 담을 타기 시작하죠. 빨간 모자. 좋겠다. 남의 집 같은데. 잠깐로 와봐요. 오라고 하신다면 존나 튀는 게 인지상정. 그렇게 추격자 뺨치는 추격신이 이어지던 중 붙잡는 데 성공하는데 아주 격하게 저항합니다. 이어서 칼까지 꺼내죠. 와사바리. 가까스로 제압 후 체포에 성공하지만 빨간 모자 흉내 내고 다닌 거라고? 진범이 아니라 빨간 모자 쓰고 다니면 더 겁먹고 저항 못해서 그랬대요. 그저 모방범죄였죠. 빨간 모자 사건 때는 다 알리바이가 있어요. 한편 평범한 경찰들은 체포로 끝이었지만 왜요? 하영은 무슨 마음으로 저럴까?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탐구하고 싶어합니다. 야, 난 저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속을 알고 싶지도 않아. 왜? 저 새끼들은 그냥 저렇게 태어난 거야. 아무 생각 없어 저거. 다음날 늦은 퇴근길 집으로 향하는 한 여자와 그런 그녀를 따라가는 빨간 모자. 싸늘하다. 무사히 집까지 도착한 것 같은데 그때 다행히 남자친구였죠. 그런데 그러니까 포장마차 오늘 하루 잡고 나랑 놀면 안 돼? 극각? 사소한 워딩 문제로 분위기가 삭막해지기 그런 시작하는데 뜻이 아니라 가시라 그랬어 지금? 몇 분 뒤 살해를 당하고 맙다. 그리고 다음날 사건 현장에 도착한 매의 눈 하영은 도착하자마자 특이한 흔적들을 캐치하죠. 문 옆에 적혀있는 숫자와 문따기를 시도한 것처럼 보이는 긁혀진 흔적들. 한편 피해자는 옷이 벗겨진 채 살해당해 있습니다. 이어서 하영이 향한 곳은 충격에 빠져 응급실로 후송된 피해자의 어머니. 절대 잊지 않는 그의 루틴 중 하나였죠. 한편 임신 중이었어?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 아이 개새끼 진짜. 이씨. 그런데 특이한 점은 나는 성폭행 흔적은 없어. 옷은 벗겨져 있었는데 강간의 흔적은 없다는 것. 강간 흔적은 없는데 옷만 벗겼다. 그리고 위 내용물 소화 상태로는 밤 11시 전후 추정. 사망 추정 시간으로 보았을 때 남자친구인 방기훈이 다녀갔던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는 방기훈이가 친구라고? 송하영의 동창이기도 했죠.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게 답니다. 반장은 곧바로 그를 긴급 체포하는데 방규현 씨 당신을 최하연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런데 살인이라니. 살인이라니 그 무슨 말입니까? 메소드 연기자가 아니라면 하영이가 죽었어요! 정말 여자친구가 죽은지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시간 수사팀이라곤 감식반밖에 없던 그 시절 미국처럼 과학 수사팀을 신설해야 된다고 홀로 주장 중인 감식계장 위성남 아니 구경수. 하여간에 고인물들은 말이 안 통해. 아이고 몰랐어. 당장 결정권 가진 그 고인물들이 나쁜 방식보다 더 치를 떠는 게 낯선 방식인가? 그러니까 너도 일찍 안치 꿈 깨. 꿈은 꾸라고 있는 거지 뭐. 아이 뭐요? 어제 과학수사 타령이요? 프로파일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몇 달 동안 아주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알지. 파일럿도. 야, 그럼 이제 과학수사 하려면 배양기도 타야 되는겨? 프로파일러라고 하면 비행기 조종사인 줄 알았던 그 당시였죠. 그 시각 방기훈의 신문실. 저 아닙니다. 다들 처음에 아니라고 해 너처럼. 억울하다 주장해보지만 최화연이 죽은 그 시간에 그 집에 있었던 사람이 방기훈이 너. 그 집에서 발견된 지문도 방기훈이 너. 그렇다기엔 그야말로 모든 정황과 증거가 방기훈을 지목 중이었죠. 그날 좀 다투고 나와서 장사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의 해명은 아 그거구나. 네가 최화연이 죽인 동기. 그의 동기로 변모됩니다.
형사님은 애인이랑 다퉜다고 사람을 죽입니까? 그게 거기 앉아있는 너랑 여기 앉아있는 나와의 참 꼴랑 1m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인간성의 간극이 크다. 형사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이유는 그가 폭행전과 1범의 과거 조폭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너 같은 새끼들이 종종 욱하기도 하잖아 지금처럼. 그리고 그날 저녁 방기훈이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자 물리력을 사용해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자백받는 중이잖아. 자백을 강요하죠. 그 시절엔 실제로 만연했던 비인간적인 신문법. 왜? 뭐가 문제인데 왜? 뭐가 불만이야? 이런 식의 자백이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영이 말려보지만 저런 새끼들 인간 아니야. 인간 아닌 새끼들은 매질이 제일 빠르고 쉬워. 지독히 편견에 기반한 이 수사를 하여튼 이 조폭 새끼들 근성은 절대 못 버리지. 후임으로서 말릴 방도가 없습니다. 심지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빨간 모자랑 같이 엮어서 조사해. 빨간 모자로 엮어 집어넣으려 하죠. 성폭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법도 다르고. 변태짓거리 했으면 성폭행이지 뭐. 하영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확한 증거를 찾는 것이라 판단. 사건 현장으로 달려나가 차분히 증거들을 종합해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방기훈이 아닐 가능성은 첫 번째, 현관문을 강제로 딴 무단 침입의 흔적. 두 번째, 최하연의 임신. 반면 방기훈이 범인일 가능성은 첫 번째,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지문과 혈흔. 두 번째, 사망 추정 시각 일치. 세 번째, 이랑 싸웠대요. 살해 동기 확실. 네 번째,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줘. 그럼 믿어줄게. 알리바이 없음. 그리고 마지막, 창문이 아닌 현관으로 침입한 흔적. 가능성은 방기훈이 진범이라는데 좀 더 쏠려 보입니다. 이어서 이웃 주민들을 면담해 보는데 무서워서 살겠나? 여기 말고 도둑 맞은 집이 얼마나 더 있죠? 평소 좀도둑질이 만연하던 동네라는 사실 외엔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죠. 그런데 그때 초인종 위에 낯선 흔적을 발견합니다. 233이라 적혀있는 숫자. 이 숫자 어머니가 쓰신 건가요? 뭐야 이게? 아이고 내가 벽에 낙서를 애들도 아니고. 피해자의 집에도 2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하영은 좀도둑 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데 범인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놈이 영리한 게 남자 사는 집은 안 털어요. 남자가 사는 집은 절대 털지 않고 피해 금액도 적게 훔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하는 지능형 좀도둑입니다. 이어서 도둑질 당한 집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첫 번째 집부터 숫자 233. 또 숫자가 적혀 있었죠.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죠? 저랑 우리 애들이랑 셋이 사는데요. 아이들과 살고 있는 돌싱녀의 집은 233. 혹시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시죠? 동생이랑 둘이 사는데 왜요? 여동생과 둘이 사는 곳은 숫자 22. 저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숫자 2. 엄마와 같이 사는 아이는 숫자 23. 세 집 걸로 하나씩 숫자가 적혀 있다. 와이프랑 같이 사는데. 숫자 12. 마누라랑 6살짜리 마들렌이랑 셋이 사는데. 그리고 숫자 123. 그랬습니다. 성인 남자는 숫자 1, 성인 여자는 숫자 2, 어린아이는 숫자 3으로 집에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모조리 적어놓은 것이었죠. 그리고 이를 이렇게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이 동네 중국집이나 치킨집처럼 배달 가능한 가게가 몇 개나 됩니까? 배달부. 배달이요? 이 숫자 보이시죠? 이게 뭔데요? 집집마다 가구 수를 표기한 거예요. 2는 성인 여자, 3은 어린아이, 그리고 숫자 1은 성인 남자입니다. 숫자 1,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있는 집들은 피하고 여자나 아이가 있는 집들만 골라서 진입했어요. 아니 그게 배달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불특정 세대 가구원 수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자일 거예요. 서서히 수수께끼가 풀릴 것 같아 보이는데 다음날 빨간 모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백했습니다. 무슨 새끼야? 재밌냐? 그리고 네 친구 자백했다. 심지어 자백까지 했다는 방기훈. 결국 폭력으로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야 만 것이었죠. 옷은 왜 벗겼대요? 변태 새끼인가 보죠. 그런데 그때 빨간 모자가 저런 범인 아닌데. 야 따라.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나죠. 알지. 근데 심지어 이쪽 경찰도 야, 너 진짜 빨간 모자 맞잖아. 알면 좋겠습니까? 이자가 진짜 빨간 모자인지 확신을 갖지 못했죠. 센 척 하지 마 이 새끼야. 한편 방기훈이 범인이란 것에 안 그래도 의문을 갖고 있던 하영은 저런 범인 아닌데. 더더욱 찝찝해지기 시작합니다. 방기훈이 진짜 범인일까? 방기훈의 눈빛은 하지만 그 누구보다 착잡하고 비참한 것은 남겨진 가족들. 하연아 엄마 미안해.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화연이 대신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하영은 모든 수를 써서라도 진범을 잡겠다는 일념하에 계장님, 저 하영입니다. 국영수 계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목적은 어디야? 1차 감식에서 놓친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문이 컵에서만 나왔어요. 혹시 모를 가능성을 위한 2차 감식. 하지만 이미 완료된 1차 감식과 용의자의 자백까지 받아낸 상황에서 동부서 간 지 얼마 안 됐잖아. 괜찮겠나? 독단적인 2차 추가 감식은 미운 토를 셀프로 뽑아서 박는 행위였죠. 사건이 중요한 만큼 사람 관계도 중요하다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범인을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확실해 보이는 그의 가치관에 영수는 2차 감식을 이어나가는데 족적에 지문까지 지울 정도로 상황에 차분했다면 계획 범일 확률이 높은데 여자 혼자 사는 이런 원룸 베테랑 감식관답게 미리 숨어서 기다렸을 수도 있어. 오자마자 새로운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 침대 밑이나 이 뒤에서. 그리고 곧바로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새로운 지문이었죠. 다음날 야, 너 돌았냐? 하영의 행동에 역시나 빡돈 방장. 다 마무리한 사건에 지문 조회를 왜 또 의뢰하는데? 방기훈이가 인정했다고! 짜잔. 그거야 강압적으로 자백을. 이 새끼 아주 돌아도 단단히 논 새끼네. 그때 네. 지문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타이밍 좋게 지문조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원 확인이 안 돼요.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지문이 검출되었죠. 또다시 미궁에 빠진 하영에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영수가 찾아옵니다. 너 그 그리고 프로파일러라고 들어봤어? 프로파일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죠. 지금처럼 포기하지 않는 거. 그건 형사 거기에 열린 마음, 직관, 상식, 논리적 분석력, 사적 감정 분리까지 두루 필요한데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능력은 감수성이거든. 타인에 대한 감수성. 그게 왜 필요하죠?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는 일이니까. 아직 신설엔 성공하지 못했지만 딱 적임자인 하영에게 너 시간 날 때 한번 펴봐. 프로파일러 책을 선물합니다. 범죄 행동 분석관. 딱 너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 한편 기절시킨 다음에 뭐 했어? 강압적인 사건 재현이 또다시 이어지고 힘을 주라고, 씨. 네가 했는데 왜 기억을 못해, 씨. 이거 계속. 결국 방기훈은 그대로 입건되어 징역 12년에 깜빵으로 들어가고 수사가 종결되고 말죠. 그렇게 1년이 흘러 1999년 한 중국집. 딱 봐도 아주 예의 발라 보이는 청년. 우리 아들이 강모 반만 닮았으면 좋겠네. 그런데 잡힌 줄 알았던 진범이 지간의 아빠야 뭐야? 여전히 활동 중이었죠. 이렇게 배달부를 하며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릅니다. 짜맞추기식 수사가 초래한 또 한 명의 희생자였죠. 며칠 뒤 이 살해 사건을 접한 하영이 향한 곳은 한 교도소. 그런데 접견 거부했습니다. 접견을 거부당하고 접견 거부했습니다. 다음날 또 거부당하고 접견도 거부했습니다. 또다시 거부당하고 접견 거부했습니다. 사면봉 뺨치는 사형 컷을 당하지만 유비 뺨치는 근성으로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결국 형사님, 다음번에 오실 때 영치금 좀 넣으시는 건 어때요? 보다 못한 교도관이 영치금을 추천하는데 그러자 드디어 면회를 수락했죠. 그 면회자는 바로 지난번 경찰서에서 제가 범인 아닌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던 범죄자 양용철. 뭔데요? 하영이 이토록 끈질기게 찾아왔던 이유는 그때 왜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답을 듣기 위해서였죠. 양용철이 그렇게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는 우리끼리 눈빛만 딱 보면 알거든. 그 감이라는 게 형사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범죄자의 직감. 그리고 금마호 싹 뺏겼다면서요. 홧김에 지겠다면서요. 홧김에 지긴 놈이 뭐 한다고 옷을 뺏깁니까? 애인이라며요. 같은 범죄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자, 지애인을 우발적으로 지겠어. 그럼 뭐 사고? 뭐 사고라고 칩시다. 그러면 뺏기진 옷도 입히지. 그게 정상이지. 옷 싹 뺏기고 그런 거는 하던 놈들이나 하는 짓이라. 이 얘기입니다. 홧김에 죽인 사람의 짓이라곤 말도 안 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습성이라는 말 아시죠? 습성.
개벌은 나 못 준다 아닙니까? 이미 막 몸에 밴게막이 나오는 길 아니라.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어릴 때 밥상머리 앞에서 맨날 아버지한테 두드리 맞았는데 그거 왜 쳐맞았냐? 꼭 밥을 다 먹고 한 숟가락씩 쓱 남긴단 말이지. 이상하게 그 마지막 한 숟가락은 내가 이 묵기가 싫은 기라. 그걸 먹으면 뭐랄까, 내 영혼이 이래 나가는 것 같은. 어쨌든 간에 복 나간다고 내 그래 두드리 맞아도 그거 내 아직도 못 고쳐.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습성이라는 거 그거는 기어코 기 나고야 만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분명히 옷을 벗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짓을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놈 금마가 진짜 범인일 거다. 그래 두드려 맞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마지막 한 숟가락을 남겨야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하지만 또 시작이야? 반장은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려는 하영의 행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살해 방법도 그렇고 이번에도 강간 흔적 없이 옷을 벗긴 채로 그냥 뒀지 않습니까? 그건 일부러 굴욕을 주려고 하는 짓입니다. 다 된 사건 초치지 마라. 야, 이에 뛰쳐나간 하영이 행한 곳은 두 번째 피해자 원발숙의 집.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동일하지만 이번엔 또 적혀져 있는 숫자는 없었죠. 하지만 그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지문이 아예 나오지 않았다는 점, 새끼 뭐야? 그리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놓았다는 점 등 모든 것이 최하영 사건과 동일합니다. 한편 하영은 두 사건 가해자의 공통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 뒤 성적 트라우마, 주거 침입, 강도 전과. 하지만 신원주의는 안 된다. 차근차근 기본적인 사항부터 체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주거 침입에 능숙한 전과자들의 목록. 그 수는 어마어마했지만 그 중에서 배달 일 해본 사람들을 추릴 거야. 배달 일과의 교집합을 찾는다면 순식간에 목록이 좁혀졌죠. 일일이 전부 방문하며 모두의 알리바이를 확인해보지만 헛수고입니다. 게다가 근본적인 모순 한 가지는 전과가 있을 경우 지문이 나왔어야 했는데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다음날 어린 놈의 새끼가 진짜 겁대가리도 없이 가택 침입 사건으로 경찰서에 찾아온 남자와 학생. 선생님 여자친구분이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문을 따다가 걸렸다 이 말이죠? 네. 도둑질을 하려다가 남편한테 딱 걸린 듯 싶은데 아니 이 새끼 주머니에 칼이 있다니까요. 흉기라고 하기엔 작은 사무가위에 가위야? 너 그거 왜 들고 다니니?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저 겁에 질린 어리버리한 학생 같아 보였죠. 이름 조강무요. 나이 18살. 민증 줘봐. 아직 생일 안 지나서 없는데요. 그런데 그를 지켜보던 하영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너 머리 왜 그래? 딱 보기에도 모자 썼던 거 아니야? 그래서 누린 거 같은데. 조금 전까지 모자를 썼던 자국. 모자 어딨어? 네? 네가 썼던 모자 어디냐고. 여기 오다가 잃어버렸는데요. 너 잠깐 일어나봐. 게다가 키가 몇이야? 167이요. 목격자가 증언했던 키는 모르겠다. 하여튼 여자 마냥 작았어요. 딱 그 정도의 키였죠. 하영은 본인의 직감을 믿고 유도신문 세팅을 하기 시작한다. 얘 지문 조회 결과 내일이면 나오지? 네? 그 가위 증거물 접수했잖아. 그건 아직 신청도 하지 않은 지문 감식 결과를 내일이면 나오잖아. 지문 감식 결과. 마치 내일이면 바로 나오는 것처럼 동료에게 눈치를 주고 그치? 용의자를 초조하게 만들기 시작하죠. 나오죠. 내일이면 바로. 그러자 급격하게 불안해지는 강모의 표정. 이어서 주거 침입죄 조사인 척 진술서 작성에 들어가는데 아까 그 집을 어떻게 왜 들어갔는지 자세하게 적어. 지금 네가 한 짓 심각한 범죄야. 가위로 문을 닫아 현장에서 걸렸는데 그게 살인 흉기가 될 수도 있었어. 그냥 가위였는데요. 가위도 충분히 살인 흉기가 될 수 있어. 찌를 수 있으니까. 가위로 사람을 어떻게 찔러요? 끔찍하게. 처음엔 간단한 질문으로 워밍업에 들어갑니다. 끔찍해? 네. 뭐가 끔찍해? 찌르는 게 끔찍한 거야?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게 끔찍한 거야? 당연히 둘 다죠. 그의 말과 어투만 봐선 아주 순박하고 착해 보였죠. 하영은 이어서 그렇게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게 몇 번이나 돼? 함정카드를 설치한 후 이분이 처음이죠. 당연히. 교묘한 유도신문을 시작합니다. 너 담도 탈 줄 알지? 요즘 턴 애들 보니까 삼충도 거뜬하던데? 젊어서 그런가? 기운들도 좋아. 100원 타면 쉬워요. 먼저 말을 특이에 방심하게 만든 뒤 진술 작성과 동시에 질문을 해서 무의식 중에 진심이 나오게 한 것이었죠. 배관도 탈 줄 알아?
예전에 턴집은 몇 층이었는데? 이 바로 직전에 처음이라고 말했던 강모였기에 처음 아닌 거 알아. 급속도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솔직하게 저거에 정상 참작이 돼. 거긴 사람이 없었나 보네. 안 걸린 거 보니까. 네, 사람 있는지도 안 털죠. 만약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그러면 그냥 나오거나. 속도를 올리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어 오늘 말곤? 네. 또다시 모순을 범하죠.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거기다 다 적어. 지금까지 몰래 들어간 집들 싹 다. 이어서 적을 건데요. 자꾸 물어보시니까 헷갈리거든요. 점차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가족 할머니랑은 언제부터 단둘이 살았어? 할머니를 언급하자 우리 할머니랑 통화하셨어요?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죠. 미성년자니까 보호자한테 연락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야. 할머니랑 언제부터 단둘이 살았어? 10살 때부터요. 부모님은? 연락 안 해요. 두 분 다? 네. 이혼하셨니? 잘 모르겠어요. 엄만 도망가셨고 아빠는 집 나갔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던데요. 동료 형사가 버려진 모자를 발견해 가져온다. 전봇대 뒤에 껴놨더라고요. 이거 비싼 거지? 네? 이 메이커. 네, 뭐 꽤 할걸요 이거. 아까 얘기한 짐은 그 바로 감식 요청 좀 넣어줘. 알았지? 아, 그 긴급으로 넣었어요 그거. 박 반장님이. 다시 들어온 하영은 일부러 큰 소음을 내서 강모를 더 불안하게 만든 뒤 이거야? 증거물 콤보로 그를 극한으로 몰아붙이죠. 이어서 턴 집마다 번호 매겨서 새로 써. 지금 적은 건 1번, 그 아래로 적은 건 2번. 일부러 숫자를 쓰게 해서 벽에 적혀있던 숫자들의 필체와 비교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데 용돈이 빠듯하겠다. 그런 모자 또 사려면. 용돈 안 받는데요. 제가 번 돈으로 사요. 알바 같은 거 하나 보지? 네. 알바를 하는데도 도둑질을 했어? 저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그 도둑질 다시는 안 한다고 약속할 테니까 집에 좀 가면 안 될까요? 그건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 살인 미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 그때 순간적으로 폭력적 성향이 드러나고 아니 이게 무슨 살인미수예요. 그냥 돈이나 좀 훔치려고 한 거잖아요.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적어 얼른. 니네 또래들은 주로 무슨 알바를 하니?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적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저 그냥 묵비권 행사해도 돼요? 자꾸 질문하는 거 짜증나서요. 슬슬 몰아붙일 때까지 붙였다 생각한 하영이 그래, 그건 네 자유인데 차후에 모든 범행 사실 수사에 의해 밝혀질 경우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마지막 경고를 날리자 그가 해왔던 알바들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배달도 하고 잡았다 요놈. 내가 부르는 번호 여기다 받아줘봐. 그리고 2 역시나 22 23 233 벽에 적혀있는 필체와 그의 필체가 뭔데 이게? 똑같습니다. 뭔지 알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뭔데요? 2는 성인 여자, 3은 어린아이, 그리고 1은 성인 남자. 이 쓰레기가 드디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왜? 불안해? 뭐가요? 조강모 재미로 도둑질을 한 것 치고 너무 치밀했어. 이어서 피해자의 사진들을 나열한 뒤 두 사람 알지? 몰라요. 우리한테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자꾸 나한테 말하냐고요. 그게 내일이면 네 지문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올 거니까. 넌 이미 끝났다는 걸 강하게 제시합니다. 넌 이미 죽어있다. 그리고 강모야, 다시 국값의 전략을 시전하자 무슨 왜 그랬어? 마침내 그 새끼가 하던 짓이었어요. 모조리 털어놓기 시작하죠. 그 새끼? 아빠? 어렸을 적 매일 밤 엄마를 빨가벗겨놓고 폭력을 행사하던 아빠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가
이런 끔찍한 괴물을 탄생시킨 것이었죠. 맨날 하고만 있는 거 볼 때마다 진짜 짜증났어요. 첫 번째 피해자 최하연이 살해당한 당일, 하영의 예상대로 옷장에 숨어있던 강모가 남자친구 방기훈을 떠난 뒤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 쓰레기는 끝까지 진짜 나온 거 맞아요? 살인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 짐은 자신의 실수를 후회하죠. 나한테 거짓말한 거죠. 무슨 거짓말? 내가 분명히 다 지웠는데. 어떤 집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 범죄 같은 건 없어. 그리고 내일이면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아닌지 알게 될 거야.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왔어요. 그때 그 신원미상 조광무 지문 맞답니다. 확실한 물증까지 확보되죠. 그렇게 진짜 범인, 오늘 아침 첫 소식입니다. 진범이 밝혀진다. 수고했다. 하지만 하영은 진범을 잡았다는 자축보다는 조광무는 두 번째 범행에서 이미 대범함을 보였어요. 집 열쇠를 들고 있는 걸 보고 혼자 산다고 판단한 거예요. 욕실에 있는 휴지로 흔적을 지웠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최하연의 집에서도 원말 속의 집에서도 화장실에 있는 드론의 휴지가 심지만 남아있었는데 그걸 왜 바보같이 몰랐을까요? 사건에서 본인이 놓쳤던 단서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죠. 또한 이런 강력 범죄자들의 공통점은 그게 마부신가? 에? 지 새끼 고관에 그 쳐놓고 그 새끼가 하던 짓이었어요. 그 새끼? 왜? 부모에게서 비롯된 원망과 혐오. 하영은 이렇게 또 한 가지를 배워간다. 살인 행각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어. 그래서 범죄 행동 분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걸 찾아내야지. 한편 진범이 잡혔으면 이어지는 것은 억울한 방기훈의 석방과 언론의 두들겨 패기. 이건 당연히 처맞을만 했지만 며칠 뒤 이에 더해서 송하영까지 저격당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아닌 범죄자가 사건을 해결했다는 그저 자극적인 카피 문구의 도배. 범죄자 면담은 범죄 행동 분석을 위해 많은 프로파일러들이 당연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90년대 후반 프로파일러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조차 없던 대한민국에선 그저 말도 안 되는 행위로서 다가왔죠. 경찰로서의 품위조차 내버린 진상에 대한 규명을 이런 하영의 행동을 유일하게 이해하는 건 괜찮나? 딱 한 사람, 네, 그럼요. 구경수 계장뿐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그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은 진짜 걱정이 될 사람들은 피해자하고 그 가족들이잖아요. 유가족들. 같은 상황이 벌어진데도 전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이보다 더 후회 안 해요. 프로파일러에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녀왔습니다. 집에서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밥은? 저 먹었어요. 감정도 없는 사람 같았지만 그도 사람이었죠. 다음날 하영이 찾아간 곳은 맛있게 드세요. 석방된 방기훈의 포장마차. 라면 하나만 주세요. 안 친하다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었지만 계속 내심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이었죠. 여기 얼마야? 그냥 가. 친구한테 돈 안 받아. 진범 찾아줘서 고맙다. 너 옛날에도 그랬어. 사람한테 관심 없는 척 그러면서 뒤에서 마음 써주던 거.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 진범 찾아줘서 고맙다. 가족을 잃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아니, 애초에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하영의 원동력이자 목표입니다. 친구면 받아. 오케이, 땡큐. 한편 하영의 집에 찾아온 구경수. 들뜬 걸음걸이만 봐도 팀 신설에 성공했을 확률 57,000%. 드디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너만 오케이 하면. 네? 정식으로 수감자들 면담 다닐 수 있게 됐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청장이 여론에게 둘러댈 사유를 만들기 위해 정말 범죄행동 분석팀 신설을 허가한 것이었죠. 양용철 찾아간 게 범죄행동 분석팀의 일이다 이렇게 둘러대면 돼. 어차피 위에선 여론을 진정시킬 명분이 생기는 거고 내 입장에선 드디어 제대로 된 일을 해볼 수 있어서 좋고
분명 유사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거야. 사실 늦었지. 진지하게 생겼어야 됐는데. 누군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나는 그 적임자가 하영인 이라고 확신한다. 이에 하영의 선택은 수락. 지금까진 워밍업이었고 이제 진짜 프로파일러로서 본격적인 그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꼬마야,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맛있어? 아저씨 집에 더 많이 있는데 같이 가서 골라볼래? 드라마 악의 마음을 잃는 자들은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의 논픽션 르포를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인데요. 과거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뜨렸던 동기 없는 살인이 급증하던 시절 차마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악의 정점에 선 이들의 마음속을 치열하게 들여봐야 했던 이들, 즉 국내 최초 프로파일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심리 수사극이죠. 제가 2화까지 보고 느낀 점은 SBS가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구나 였는데요. 편집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보통 제가 편집을 할 때 힘든 건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정말 못 만들어서 똥꼬쇼로 살려야 될 경우, 두 번째는 정말 잘 만들었을 경우인데 이 작품은 후자에 속했습니다. 진짜 대사 하나하나 신경 써서 작성한 게 느껴지는 드라마였고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우리가 온 거 아는 거예요, 그 새끼 이거. 나중에 예고 없이 찾아옵시다 이거. 범죄도 예고 없이 찾아와. 편집하면서 생략을 해야 되는데 거를 게 거의 없어서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편집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스릴러 드라마들이 대부분 범죄자에 집중했다면 악마음은 범죄자보다 프로파일러의 탄생과 삶에 집중하여 차별점을 두는데요. 이것이 주옥 같은 대사들의 향연과 겹쳐서 인물에 엄청 몰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심리 수사극의 특성상 배우들의 연기력이 정말 중요한데, 주연 배우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조연들도 하나같이 정점의 심리 연기를 보여주면서 그 서스펜스를 팽팽하게 유지하고요. 특히 신문 과정은 그 고증과 연출, 그리고 미친 연기력, 이 삼박자가 삼위일체로 시너지를 발휘해서 진짜 지리는 몰입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 역시나 원작자이자 실제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교수가 드라마의 전반적인 자문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시대상의 철저한 고증도 고증이지만 이런 수사 과정에서의 디테일한 고증도 눈여겨서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재밌게 봤고요.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웰메이드 심리 수사극으로서 자신있게 강추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 악의 마음을 잃는 자들은 채널 SBS에서 매주 금, 토, 밤 10시에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이거 하나 분명합니다. 그 한 번 맛본 놈들은 절대 그거 못 걷습니다. 금방 못 잡으면 또 일납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개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복수 오바나.